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탄핵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내 탄핵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국회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속내는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친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정치적 테러라며 야당을 향해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그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 절차에 맞춰 이달 말 이틀 연속으로 잡혀있는 본회의 첫날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철회가 불법이라는 여당 주장대로라면 이달 말 민주당의 탄핵안 재상정 계획도 차질이 생깁니다. 국민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72시간 거의 다 되면 철회하고 또 올려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법정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논란, 정치팀 남상호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진 건 뭐 따지고 보면 본회의가 민주당의 예상보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어제 본회의 도중에 국민의힘이 미리 예고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인 게 첫 단추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순서대로 진행됐고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1시간 15분 만에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 처리할 기회를 놓쳐버린 건데 여당의 수싸움에 야당이 말렸다, 이런 평가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랬다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라도 회의장 안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달 말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달 말에 탄핵안을 재상정하는 게 가능해지려면 어제 보고한 탄핵안이 오늘 정식으로 철회됐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놓고 여야가 또 정반대로 맞서고 있단 말이죠. 국회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 의원 철회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90조를 보면요. 의원들한테는 본인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철회를 할 때에도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이제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단순한 보고인지 아니면 보고된 순간 의제가 되는 것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보고냐 의제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보고라면은 민주당 입장대로 철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의제라면 결국 본회의를 다시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처럼 철회가 위법이 되는 거죠. 철회를 하려고 해도 본회의는 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군요. 자, 이렇게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 결국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제 국회 해석에 기대고 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철회를 수용했다는 건 국회 의사국도 철회가 가능했다고 봤다는 뜻이겠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보고의지 의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에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탄핵안은 아니고
이병태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이것도 하루 만에 철회가 된 적이 해임 있습니다. 건의안이군요. 예. 네. 이때는 이제 큰 변수가 있었는데요.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졌거든요. 이게 1994년이었죠. 네. 당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가 이제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이 당시 대변인이었던 현 민주당 박지원 고문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때도 이제 보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안 상정이 아니어서 철회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안보 비상 상황이어서 여야가 상호 동의해서 철회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보고였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철회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과거사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남성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특정 진영과 거래한 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놓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건 명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휴요구권, 거부권 요청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한 법안이고 방송 3법은 보도를 통해 야당과 좌파 성향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휴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건 대통령 제휴요구권 행사에 대한 명분 없음을 보여준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법안에 대해 보여온 반대 입장은 정치쇼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주 중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달 말쯤 국무회의를 열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모두가 오늘 증원 가능한 숫자를 정부에 최종 제출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의대 40곳에서 제출한 숫자를 모두 더하면 대략 2,700명 정도까지 정원을 늘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1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의대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가 2025학년도 이후 늘릴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를 파악해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답변을 요청한 정원 확대 시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6년간. 정부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한 결과 40개 의대에서 보고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집계하면 모두 2,700여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에 거의 맞먹는 규모인 셈입니다. MBC가 전국 의과대 학장들을 상대로 직접 전수조사한 결과에선 대부분의 의대에서 대략 10명에서 80명까지 증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원이 40명에서 10명 수준인 이른바 미니의대의 경우 현재 정원의 2배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또 한 지역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에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이나 강원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한 250명 이상의 도의 정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북에서 필요한 수를 계산한 바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 가운데 MBC 조사에 응답한 5개 대학에서만 증원 수요는 최소 160명이었습니다. 현재 110명인데 예전에 120명에서 이제 의전으로 될 때 숫자를 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120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죠. 이번 조사에 대해 일부 의대에선 우려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대생을 가르칠 교육 여건만을 따져 보고했을 뿐 실제 필요한 증원 규모를 밝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교육 여건상 얼마를 더 교육시킬 수 있냐. 이게 그 질문의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과대학에서 늘려달라는데 그럼 우리 2,000명 늘려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주 동안 40개 의대를 현장 점검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이처럼 빨라진 가운데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내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정부 협상단을 전폭 교체했고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의사협회를 비방했다며 현직 의대 교수의 징계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은 의대 증원 반대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판해온 한 의대 교수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 겁니다.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좀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소명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당사자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부족한데 그런 현실들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협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건가요? 설사 부정했다고 해도 이게 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인가요? 정부는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환자, 병원 단체를 잇따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각 학회랑 또 여러 개 다방면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증원은 불가피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로 하는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 정원인 351명에서 일부 추가하는 최소한의 숫자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대략 500명 안팎 수준으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행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료계가 자율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사협회는 다음 주 예정된 정부와의 의료 현안 협의체를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참석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더 추워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자세한 날씨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터운 외투를 챙겨 입고 나왔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이따금 찬 바람이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10도 이상 낮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대기에서는 강원도와 충북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에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보은 영하 5도, 철원이 영하 7도 등으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비구름도 만들어질 텐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초겨울 추위는 사나흘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날이 풀리겠고요.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올라서겠고요.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변동폭이 무척 큰 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문화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기 합동 참모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을 신고한 김 후보자가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 아내 명의의 채권 4억 원을 빠뜨린 건데 후보자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2차선 도로.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도로 옆으로 수확을 마친 논과 밭이 보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도로가 새로 뚫린 데다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로 분위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1만 원은 다 팔고 나갈 사람이지. 평당 7만 원 나간 집도 있고 원전 판 사람은 350씩 다 팔고.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 가운데 약 1,900제곱미터 내필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 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채권자는 김모 씨,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지난 2월 김 후보자의 부인이 가족에게 4억 원을 빌려준 뒤 담보로 잡아놓은 땅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재산 내역에는 이 땅과 연관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는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예금과 주식, 부동산은 물론 1,000만 원 이상의 채권 채무 내역도 모두 포함됩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에 낸 청문회 자료에 개인 간 채권을 모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모두 12억 원. 근저당으로 설정한 4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행정착오로 누락됐다면서도 신고한 재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전에 위원들에게 관련 내역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고 세아베스틸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대형 배관이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배관은 넘어지면서 철거 작업을 하던 사다리차를 덮쳤고 이 때문에 공중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추락한 노동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손상이 좀 있은 것 같고 조금 의식은 있는지 아직까지 많이 그러지 않은 상태인가 봐요. 사고는 노후 집진 설비를 해체하던 중 배관을 고정하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고 보니 공장 시설 일부가 내려앉아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고 사흘 전부터 내부 철거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아베스틸 측은 철거 작업을 하는 외부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청업체 아니고요. 공사업체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거기 공사업체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 공장에선 최근 1년 사이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지난 3월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해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세아베스틸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다시 사고가 이루어져서 정말 죄송한 마음 다시 한번 드리고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여러 차례 몰래 드나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창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서 들어갔는데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상의에 마스크를 쓴 남성, 원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아예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남성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을 벗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턱걸이를 하듯 방법용 창살을 붙잡고 작은 틈 사이로 다리와 상체, 머리까지 집어넣습니다. 원룸 주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은 지난달 7일 시작됐습니다. 여대생이 외출한 사이 방에 있는 컴퓨터가 켜졌다는 휴대전화 메신저 알림이 왔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 같은 알림이 울렸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내려져 있어야 할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고 한 30분 뒤에 또 알림이 뜨고 집에 가보니까 변기 커버 올라가져 있고 세탁기 예약 맞춰놓은 건 아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주변 CCTV에는 원룸에 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총 3차례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남성은 원룸에 침입해 한참을 머물기도 했고 태연하게 현관문을 통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원룸 창문 앞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고 방 안에 있던 음료수와 립밤도 없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심의심에서 호기심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대학교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니까 좀 무섭긴 하죠. 경찰은 남성에 대해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권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온 몸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 씨는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지용 씨.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마약 성분이 잘 검출되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탈색, 염색했을 거란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서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정밀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이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었어요. 정밀 검사를 분석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권 씨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채모 대부분이 제모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는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는 통상 머리카락에 대해 진행하는데 연예인처럼 잦은 염색과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날아갈 수 있어 다른 채모까지 채취해 검사합니다. 권 씨의 채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그래서 머리카락 외에 손톱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과 달리 손톱은 사람마다 자라나는 속도가 제각각이어서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힘들고 채취할 수 있는 길이도 짧아 검출이 제한적입니다. 앞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 씨와 비슷한 시기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도 채모를 제거한 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권 씨 측은 입건된 이후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연이율 4~5,000%의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고 가족까지 협박하는 불법 사채업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며 엄단을 예고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과도한 빚 독촉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3050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다는 건데 연이율로 따지면 4,000%가 넘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20%,
명백한 불법이지만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 초년생 등 저신용 취약계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합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 쓴 다음입니다. 자칫 상환 시기를 놓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 30만 원이 1년 뒤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지옥이 여기구나 느끼게 해주겠다는 집요한 빚독촉이 뒤따릅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체 사진을 찍어 주변에 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사채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악질적 범죄라며 엄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을 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전화 연락 금지 등의 잠정 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에 오기 전 단계에서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장관은 구형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달 전 신설한 가짜뉴스 전담기구에 대해 방심위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심위 실무팀장들이 심의 범위를 놓고 집단적으로 반발한 데 이어 이 기구로 배치된 직원 4명이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직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비정상적인 가짜뉴스 전담기구의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가짜뉴스를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의 설치는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한 데다 심의 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센터에 파견된 직원 4명이 최근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원래 부서로 복귀를 요청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긴급사안은 방심위 개별 소위나 위원장 승인하에 직원들이 검토했는데 가짜뉴스 센터에서는 직원 개인에게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구속된 사례처럼 자칫 사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정작 센터장이 4주간 부재한 상황에서 맡은 업무도 불분명하고 인사과정 역시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센터 운영을 멈춰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고충 처리 형식을 빌려서 전원 전보 요청을 한 것이지 내부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센터 업무가 합의되기 전까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자는 취지다.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앞서 방심위 실무팀장 11명도 가짜뉴스 센터가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직원에게 신속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새 센터장 인사를 공백 없이 냈으며 센터 전보 인사를 해당 직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심위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센터 직원 4명의 전보를 의논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지난주 편의점 폭행 사건. 단지 머리가 짧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른바 페미니즘에 대한 노골적 반감이 점차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20대 남성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립니다. 짧은 머리의 여성은 페미니스트여서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숏컷 폭행입니다. 여자를 안 때린대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옆에서 말리던 남성까지 다칠 만큼 폭행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도 뭐라고 얘기해서 뭐 남자를 좋아해야지 왜 끼어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몇 년 새 한국에서 반페미니즘 정서가 증가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가부장제에 맞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 여기에 반기를 든 일부 남성들의 노골적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게임 업체에선 페미니즘 관련 게시물을 SNS에서 공유했다는 이유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복장에 노출이 적은 걸로 볼 때 이 업체에 페미니스트 작가가 있다며 일부 이용자들이 색출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가 만연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계속 벌여오던 게임 업계를 상대로 한 갑질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맹목적 반감은 불특정 여성들을 향한 위협으로 확장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기소된 20대 남성.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의 불만을 품은 망상,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세요. 7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의 충격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페미, 여성 혐오 범죄는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어떤 게 혐오 범죄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석이 제대로 바탕이 돼야 규범적인 게 만들어지는데 종합적인 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좀 현실이긴 하죠.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이후 일부 여성들은 머리가 짧다고 왜 공포를 느껴야 하냐며 이른바 숏컷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해자를 숏컷 10살아 떠받드는 온라인 게시물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열흘 이전에 백신을 맞은 농장에서도 오늘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항체가 형성되는 앞으로 3주가 럼피스킨병 관리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소 약 400만 마리분의 백신이 공급된 지 9일 만에 오늘 전국 소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의 농장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확인된 뒤 3주 만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혹시 빠진 농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난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선 모두 87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미 럼피스킨이 발생한 적 있는 충남 서산과 전북 고창에서 추가됐는데 고창 농장의 경우 지난달 29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 이미 럼피스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의한 그 면역 형성으로 소들이 질병 감염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3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초기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백신 접종 3주가 다 된 만큼 방역당국은 빠르면 오는 주말부터 백신을 맞은 소에 항체가 잘 형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항체 형성이 확인되면 농장 전체의 사육소를 살처분하던 기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정책을 이제 추진하니까 3주 정도면은 백신 항체가 형성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현재 감염 의심이 신고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농장은 3곳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향후 3주가 럼피스킨 확산 관리에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졸속 논란이 일자 여당은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세계적 도시 행정 체계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한 발언이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 실제로 어떤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구체화된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은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주변 도시들을 서울의 자치구로 편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로 자주 언급되는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파리 주변 131개 기초자치단체가 11개 관할구역으로 크게 묶여서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라는 행정기구가 됐는데요. 파리와 그랑파리는 엄연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파리를 확대한 게 아니라 파리와 주변 지역의 연대를 강화해 경제적인 기능과 교통망 등을 개선한 겁니다.
중국이 2014년부터 베이징과 주변의 텐진, 허베이성을 묶어서 추진 중인 징진지 일체화 전략도 메가시티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역시 베이징과 이 도시들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 간 경제 통합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선 2010년 2대 도시인 오사카와 주변의 교토, 고베 등 12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간사이 광역연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가입해 재난과 의료, 산업, 환경 문제 등에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보듯 도시가 편입되거나 통합된 게 아닌 일종의 연합체 형태입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 집중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수도를 확대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처럼 최근의 세계적인 메가시티 추세는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의 주변 도시를 편입해 면적을 키우는 방식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1박 2일 경고 파업이 조금 전인 저녁 6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여전히 주요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다음 주 전면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경고 파업 이틀째인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출근 시간대엔 정상 운행됐지만 승객들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어제도 퇴근길에 많이 좀 고생을 했어가지고 오늘도 좀 일찍 나온 편이에요. 한 30-40분 정도는 일찍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람이 많고 막 밀리고 사고 날까 무서워요. 1박 2일간의 파업은 오늘 저녁 6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쟁점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경영혁신 계획. 누적 적자가 18조 원을 넘어선 만큼 오는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부 인원과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신규 채용을 퇴직자 수보다 줄여 자연스러운 인력 감축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반면 만성 적자의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인원 감축으로 풀 일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이런 안전시설물을 관리할 인원을 단 한 명도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진정한 경영혁신은 안전한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 그 계획을 확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채용하여 안전 분야 인력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은 외주화 확대를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차량 관리소의 정비와 기지 내 운전 등은 안전과 직결된 업무라며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외주 대상 인력이 대부분 식당 조리원, 이발사 등 복리후생 관련 업무라고 반박합니다. 더욱이 이번 경고 파업 직전 막판 교섭에서 안전 분야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입 수능 특별 소송이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단합과 기만으로 일관하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공사에 입장 변화가 있다면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면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시티 안에서는 시가전이 더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들을 구하고 있는 현지의 구급대원들은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인도네시아 병원 근처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땅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에 놀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난민촌과 학교까지 가리지 않고 퍼부어진 공습에 가자 보건당국이 밝힌 사망자는 이제 1,800명, 부상자는 26,000명입니다. 병원의 약품과 연료도 거의 바닥났지만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대원들도 한계 상황입니다. 피로도가 극에 달했는데 특히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주로 밤에 이루어져 24시간 근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ما رحت ولا يوم على البيت وصولي للبيت تقريبا كل 4-5 أيام أما بشكل عام أنا موجود على مدار الساعة في العمل في الإسعاف والطوارئ.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포화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공습이 없을 때는 유족들을 위해
잔해 더미 속에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무엇보다 무방비로 공격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اغلب شغلنا في الحرب هذه كله زي ما انت شايف يعني عدد الشهداء كبير جدا. 구급차가 총격을 받아 구급대원마저 부상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의 대피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4시간씩 가자 북부에서 교전을 멈춰 대피로를 열어주기로 한 겁니다. In specific locations for a given period of a few hours here, a few hours there, we want to facilitate a safe passage of civilians away from the zone of fighting. 어제 하루만 8만 명이 가자 남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통로한 곳을 더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노약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00만 유튜버를 꿈꾸던 팔레스타인의 13살 소년 엘도스인데요. 최근 가자 공습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도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이 마음을 모았고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동영상 채널을 소개합니다. اوكي يا اخوان تعريف عني انا عون الدوس فلسطيني من غزه العمر 12 سنه هذا هدف القناه طبعا نصل 100,000 مشترك و500,000 ومليون. 평소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던 엘도스는 2년 전부터 게임 관련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꿈이었던 소녀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부모 등 가족 15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엘도스의 사연은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며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엘도스의 생전 꿈을 이뤄주기 위한 누리꾼들의 유튜브 구독 릴레이가 이어졌고 현재 구독자 수는 126만 명에 달합니다. الله يرحمك عوني والله يرحم جميع الموتى يا رب ونتقابل بإذن الله بالفردوس الأعلى يا رب بإذن الله طير من طيور الجنة إن شاء الله.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어린이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만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 숫자만 4,10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도 가자지구가 어린이 무덤이 되고 있다며 휴전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유엔에서 30년 넘게 인권 문제를 담당해온 고위 간부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해당 간부는 전쟁으로 인한 인권 파괴를 고발하자 유엔 내부에서 침묵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엔은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직서를 던진 크레이그 모카이버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 뉴욕 사무소장.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비판하자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리하는 수많은 기구들 그리고 유엔 내부에서조차 침묵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1992년부터 유엔에서 일해온 인권 담당자가 인권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You have been at the United Nations for decades. Could you please share the reason why you resigned from the United Nations? There was pressure on me to be silent from within the UN, and it was very forceful pressure. And I realized at that moment that it was becoming harder and harder for me to speak out from inside the UN.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집단 학살의 교과서라고 단언했습니다. 힘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제사회를 분열시키는 상황에서 유엔은 학살을 막을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UN itself is very much has its hands tied because when it comes to Palestinian human rights, you are up against not just the US but also the UK, a number of European governments.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찢어진 국제사회, 무력한 결과만 반복되는 유엔. 절망하며 조직을 떠났지만 오히려 밖에 나와 희망을 봤다고 말합니다. 거리에서 휴전과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 이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새로운 목표라고 말합니다. Voice grows, that voice that cuts across
countries and nationalities and races and religions and to settler colonialism and equality, human rights, and peace, that is where the best hope of ending this madness comes from. Not just the best hope, it's the only hope.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하고도 당연한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 유엔도 막지 못한 전쟁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이죠.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메디치 문학상은 프랑스 4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데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 문학상에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선정됐습니다. 메디치는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프랑스어 소설과 에세이, 거기에 외국 소설까지 3개 부분을 시상합니다.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에 주어지는 젊은 문학상인데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4.3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담아낸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 2021년 출간됐습니다.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와도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끝까지 애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작가 한강은 이 소설을 정의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지난 6일엔 또 다른 4대 문학상인 페미나 외국 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불어 출간 2달 만에 프랑스 문단을 매료시켰습니다. 불어 번역을 맡은 최경란 씨는 작가에게 단 한 번도 문장의 의미를 되물은 적이 없을 만큼 서사가 투명하고 맑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서가 이해가 되고 이입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강은 지난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과 스페인 산클라멘테 문학상을 받으며 세계 문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년 뒤엔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는 등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문학계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시대와 지역적 특성이 강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학살,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인간의 고뇌와 여성의 아픔이라는 근본적 감정에 프랑스 문단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LG와 KT가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3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2승을 따내기 위해 주도권 싸움에 나선 양팀의 현재 경기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원구장엔 만원 관중이 들어차 한국 시리즈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홈팬들의 기대와 달리 KT는 1회 노아웃 2를 1루의 기회에서 삼진과 병살타로 물러나며 선취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LG가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올 시즌 LG를 상대로 5번 나와 4승을 거둔 천적 벤자민을 상대로 3회 투아웃 2, 3루의 기회를 만들었고 오스틴이 좌측 포를 맞히는 큼지막한 석점포를 터뜨려 포문을 열었습니다. KT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3회 말 노아웃 1, 2루에서 황재균의 큼지막한 2루타로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기회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장성우의 잘 맞은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더블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LG는 4회 임찬규에 이어 등판한 김진성이 투아웃 만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내며 한숨 돌렸습니다. 5회 현재 LG가 3대 1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팀이 2승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가운데 양 팀은 내일 수원에서 4차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에 색다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1기로 입단한 인도네시아의 메가 선수인데요. 1라운드 MVP에 뽑힐 만큼 실력과 인기까지 대단합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7달 전 열린 사상 첫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KGC 인삼공사 배구단은 14번 메가와티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히잡을 쓴 낯선 모습의 메가와티는 메가라는 이름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Emang dia kuat juga, terus ya orang bilang aku juga kuat dengan spek aku yang kenceng gitu kan, jadi pas banget namanya kayak udah aja gitu Mega.
그리고 개막과 동시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득점 4위, 공격 성공률 2위를 기록하며 김연경 등을 제치고 1라운드 MVP에 뽑혔습니다. Cuma bisa foto sama dia, terus sekarang aku bisa berlawanan tuh kayak aku nggak expect kedepannya kayak wah kita akan berlawanan gitu kan kayak gitu. Padahal aku dulu cuma bisa minta foto aja sama dia. 메가의 메가급 활약에 인도네시아 팬들도 신이 났습니다. 2만 명에 불과했던 구단 SNS 팔로워 수는 단 4개월 만에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흥국생명을 꺾고 눈물을 흘린 이 경기는 온라인에서 무려 516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Wah antusiasnya keren banget kayak gitu. Terus terima kasih juga udah datang ke GOAT. Kayak maaf nggak bisa ketemu kan kemarin bisanya cuma sehat doang karena ada kendala hujan. Terus kita harus balik ke Daejeon kayak gitu aja sih. 실력과 함께 팀 내 인기도 만점입니다. 인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선수들과 융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정말 100점짜리 선수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식 등 K-문화에도 푹 빠져 있는 24살 메가. Drama Bisnis Proposal, Kim Bok-chul, Our Beloved Summer yang baru ini aku nonton. Setiap hari nonton K-drama gitu. Nggak, aku lagi mood nonton K-drama ya nonton. V리그 메가 정복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enyerah dalam pertandingan sekarang atau enggak sama sekali kayak begitu gitu. Dan kita menang di setiap pertandingan. Terima kasih.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밤이 될수록 날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옷깃을 그대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강원도와 충북 그리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에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철원이 영하 7도 등으로 대부분의 내륙지방에선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이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비구름도 만들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초겨울 추위는 사나흘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날이 풀려서요.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올라서겠고요. 오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온 변동폭이 무척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